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위 사업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 우리 경쟁자로 할 만한 국가들은 뭐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독일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다. 기자님은 방산 관련 활동을 한 16년 네. 정도 하셨고, 이제 이번에 또 K방산에 투자하라 책도 내셔서 요즘에 이제 K방산이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단 현재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지금 2025년 어느 정도인 건가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기 수출액 기준으로 10위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9위, 8위, 11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경쟁자로 할 만한 국가들은 뭐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독일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2024년에 방산 수출 목표는 이제 8위권 이내 진입, 그 다음에 이제 5년 안에 4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렵고 이제 지금 9위, 10위권 요 정도를 계속 최근 몇 년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9위에서 10위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건데 한국 방산 50년 만에 지금 100조 원 규모 수조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 방위사업이 수출을 먼저 생각하고 발전한 게 아니고 국내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군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방위사업이 발전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군인을 무장시켜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성능 아니면 남들이 만들지 않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당장 써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미국제 무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 이런 수입 대체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무기의 대체품을 만드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로우테크 제품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말해보면 안정성이 있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기술이 없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방위사업 말고 이제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사업 발전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방위사업이 시작한 1970년대는 사실 그런 산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우리 발전된 다른 산업들의 효과를 방위사업이 받아왔는데 원래는 같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다른 산업에서는 요새 국산화라는 이야기를 잘 안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위사업에서는 우리가 수입하는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수입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우리나라 방산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방위사업은 그럼 좀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강해졌고 어떻게 강해졌고 글로벌에서 경쟁력 갖추게 된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다른 나라는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모든 나라가 사실 방산비리라는 것을 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좀 비리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가 아니라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유곡 비리라든가 뭐 가끔 이제 방산비리 같은 걸 좀 많이 접하셨을 건데 요게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에 지금도 방산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산비리를 척결하려고 한데 비리를 척결한다는 결국 사업에서 뭔가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집행된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비리를 청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법적인 걸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이게 진짜 할 만한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집행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발전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발전됐다가 아니면 방위사업 수출이 잘 됐다고 하고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무기들은 결국에는 비리로 만들어진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잘 쓸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겠지. 거기서 뭔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빼돌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수출액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 수준의 그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요게 세계 최고 수준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생산 라인 저하, 그 다음에 공급망이 저하가 엄청 심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기보다 매출이 높은 국가들 많아요. 특히 유럽에 많은데 유럽 국가들의 생산력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우리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게 한 이유는 경쟁 제품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납기가 느려서인데 그게 그냥 납기가 느린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이제 사주기만 하면 1년에 한 180대씩 주겠다 이랬는데 레오파드 그 독일제 전차는 주문을 하면 한 5년 걸리나?
7년 걸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납기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준비가 늦다는 건 뭐냐? 부품 관리라든가 유지 관리도 사실 좀 좋지 못하다. 네. 왜냐하면 군축을 유럽이 너무 많이 해서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전차가 많기도 하고 막 장비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둘 다 장비가 훨씬 작거든요. 장비가 작은 걸 유지하다 보니까 AS 센터라 가잖아요. 그럼 정밀력도 적거나 부품도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우리나라랑 그 다른 나라 구분된 차별점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가령 이제 K9 자주포 잘 팔린다고 뒤에 설명을 할 거지만 한국에만 1,500대 이상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 한 3, 4 이 정도 되는 수량이에요. 우리가 일단 사가 쓰는 분량이 많으니까 해외 수출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방위사업체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생산의 외주와 파편화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살 때 무기가 엄청 복잡해요. 뭐 전투기는 20만 개, 탱크도 몇만 개씩 하는 부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사고 저기서 하는 그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나라가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나라에 있었더라도 엄청 먼 데서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단체들은 대부분 어디 있나요? 창원 이런데 예 남부지방의 그 창원 중심으로 사천 그다음 울산 이쪽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부분이 뭐 대전 이렇게 있는데 공급망 측면에서 훨씬 타이트하고 여기에서 구멍이 날 여지가 적다. 이것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또 글로벌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정학적인 변화, 그 한국 방산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의 성장에서도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뭔가 운 같은 것도 있듯이 국가적인 트렌드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거랑 연관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무기 산업과 방위 산업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일어났는지 예측을 한 사람도 적을 뿐더러 저도 사실 길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사실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푸틴이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전면 침공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냈다가 그냥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근데 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제 뭐래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이 원래 빨리 끝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장기전을 예상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어느 편이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장기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빠른 납기와 공급망, 그다음 유지 정비 문제.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뭐 탱크 부서져도 그냥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으니까 한데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파괴되는 게 있고 보충되고 이 전쟁을 본 순간 무기의 성능이 좋고 스펙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할 수 있고 AS가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빨리 되는 무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전쟁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서 이게 한국에 어쩌다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한국군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냉전형 군대, 시대에 뒤떨어졌다. 첨단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왜 이렇게 재래식 무기가 많냐 했는데 시대가 거꾸로 재래식 무기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저는 지금도 사실 어안이 벙벙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방위사업 기술도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이즈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는데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무너지고 방산 수출 시장을 뚫고 이렇게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위 사업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이걸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독일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우리 스타일이 우리나라랑 워낙 달랐다니까 그렇지도 이 부분에서 저는 대한민국 방위 사업에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방산의 수요는 급감할 수도 있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제 유럽이 긴장감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계속 사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큰 축의 전쟁이 휴전이든 끝이 나든 큰 수요가 뭔가 큰 공포감은 좀 사라지면 전쟁 중인 것보다는 좀 약해지진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한 가지가 또 긍정과 부정을 다 나니까 어떤 쪽으로 보세요? 지정학이나 국채정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방위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주 일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이 방위사업이 좀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상태로 지금 휴전이나 정전이 벌어진다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밖에 없어요. 종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2차 전쟁을 두 나라 다 그 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지금 버티거나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젤렌스키가 실각되든 요새 이야기가 나오는 뭐 그 워싱턴에서 망신을 당했죠. 다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 전면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휴전.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휴전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가지고 정전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결국에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식으로 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약간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 아주 이제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래 이제 트럼프가 야, 유럽 너희들 방위비 안 써. 왜 이렇게 안 써? 무임승차해. 돈 내.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기존에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해석했던 결론은 미국이 돈을 적게 쓰고 유럽이 스스로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을 의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대해서 소수 의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 소수 의견에 따르면 어떤 의도가 있냐. 미국이 아예 유럽의 전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은근히 떠밀어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폴란드가 지금 방위 사업에 엄청 발전하고 있고 군대도 확장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폴란드 안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주류 의견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일부 의견 중에서는 혹시 미국이 폴란드의 재무장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막 협박을 하네, 무기를 안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폴란드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에 대해서 이제 JD 벤스가 얼마 전에 좀 실언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테러의 전쟁이든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에 유럽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너네들 발전한 게 없다 이런 게 좀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게 비의도적인 군축이 트럼프가 의도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세상 혼돈의 카오스가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냐, 이런 게 지금 현재 국제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K방산 높은 성장세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히 못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휴전 상황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이 낮아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일단 유럽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전 상황이 되면 앞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게 다수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다음번에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국이 벌써 조용히 하는 것 같아도 대만은 지금 젤렌스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미국에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 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주문을 벌써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동북아 쪽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도 재무장이나 무기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최소 2, 3년간은 성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3년 이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소수설에 보면 트럼프가 입으로 전 세계 군축을 좀 불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군축을 강요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간다면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무기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좀 뭐고, 한국 방산기업들이 차별해야 되는 강점은 뭘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납기 안정성입니다. 납기 안정성이 뭐냐? 주문한 시점과 그 계약한 시점대로 무기가 완성되고 배달되는 것. 요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일단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공급망이 빠그러졌을 때 방위사업도 다 빠그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위사업 부품이 워낙 이제 미사일이든 탱크든 장갑차든 수십만 개 부품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한 개가 빠고 나면 그게 고장이 나거나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재작년에 미국,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우버를 타다가 우버 기사 아저씨가 나 지금 RTX에서 원래 미사일 조립했다가 너무 돈을 짜게 줘가지고 때려치고 우버하는데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방위사업들이 전 세계적인 고용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한국은 뭐가 있냐? 제가 앞서 말했던 정부 부처의 역할이 방위사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됐다는데, 그 중에서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면 만들고 끝이 아니고 그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부, 그러니까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이걸 도와주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유지를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투에서 증명된 그 성능의 무기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데 전쟁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중에 지금 시장 점유율로는 제일 높은 게 K9 자주포거든요. 네. 자주포 시장의 3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그거를 이제 그 파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파냐, 뭐 세일즈를 어떻게 했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해병대 분이 계세요. 네. 해병대 분이 왜 계시냐? 지금 아마 이제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건데 옛날에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있었어요. 네, 북한이 네, 이제 네. 연평도를 향해서 포사격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진이 전 세계에 유명해졌냐면 K9이 그 진지에 포탄이 떨어져서 막 불타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이 K9 그 자주포에다가 포탄을 싣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대응 사격하고 그 이야기를 꼭 마케팅할 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북한과의 실전에서 증명된 자주포다 이러면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데 실전에 쓰긴 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주 이제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적의 개념이 이제 북한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얘들은 그냥 평화로운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휴전된. 네. 마지막으로 가격대 성능비를 들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밝히면 네. 지금 KF-21 보람의 전투 이런 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엄청 멋있는데 이 전투기가 단순히 멋있는 게 아니라 가격대 성능비가 좋습니다. 좋다는 말은 어떤 거 말이냐면 제가 추정한 자료로 의하면 이제 경쟁 기종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성능이나 전체적인 이제 퍼포먼스는 비슷한데 가격적으로는 약 30%, 운영 유지비로는 거의 50%에 가깝게 남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K2 전차, K9 자주포도 동급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거나 그리고 싼 값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스펙이 이제 낮고 싼 값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저렴한 게 그냥 성능이 완전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들은 하나같이 유지 정비, AS, 가동률 유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작동이 되는 무기가 작동 안 되는 무기보다 중요하니까 요게 우리나라 방위 사업의 경쟁력이자 지금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가격대 성능비, 사실 우리가 어떤 걸 살 때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성비 있게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결은 뭘까요? 한국 무기가 진짜 딴 것보다 가성비가 너무 높다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다른 분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는 게 무기를 만들 때 몇 년간 시간이 들고 몇 천억 원 이상이 예산이 들 때 납기를 지키거나 가격이 오버되지 않으려면 개발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으로 이걸 계획을 써야 돼요. 이 합리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기업이나 일단 다른 그 업체들은 그냥 수출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별 다른 뭐 가이드라인 혹은 규제 없이 하는데 한국은 방산 비리를 좀 이런 게 문제가 겪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정부 부서들이 있으니까 무기를 만들자고 결정하고 승인받을 때 정확하게 계획과 납기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방위사업청 설립 후에 몇 가지 무기 개발이 실패를 하게 있는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없으면 사서 쓸 수 있는가, 사서 쓸 때 돈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개발 스케줄을 굉장히 정밀하고 최적하게 맞춥니다. 물론 여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스타트업에서 물건 만드는 것처럼 번개불을 콩고가 먹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막 10년 걸리고 15년 걸리고 만들까 말까 하다가 4, 5년 정도 설계가 아니라 이걸 하자 말자 이거 결정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반면에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면 이게 정밀하게 계산된 타임 스케줄과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이 됐기 때문에 가성비를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때 납기를 중차하고 일정을 준수해야 되니까 세계 최고 성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성능 혹은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수준 혹은 해외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 이렇게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 무기의 특징인데 안 그런 무기들이 특히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제 무기예요. 미국제 무기는 남들이 안 만든 무기 남들보다 무조건 뛰어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과 시장 일정이 오버되고 일정이 오버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최신과 첨단 무기를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데 좀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게 있죠. 이게 한국 방산과 미국 방산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국산화라고 국산화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산화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 국산화를 하면서 뭐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단순히 수입품을 대체해서 이제 우리가 달러 유출을 줄인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업체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기술력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따로 부품 단위로 수출할 수 있게도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성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는 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 앞서 질문과 좀 연결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좀 앞서 질문한 데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몇 개 있냐면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용자 요청이 맞는 현지 특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제작회사가 만들어주는 무장이나 장비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그거를 그대로 들어주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배는 군함은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인테리어는 각자 할 수 있듯이 그 회사 나라가 만들어주는 맞춰주는 무기들을 장착하고 이런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일본 방위 사업이 좀 잘 나가고 있다. 아니면 일본 방위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군함 사업이 한국이 지고 일본이 이겼는데 일본이 배의 성능 자체는 높으나 이런 수입 국가에서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줘. 우리는 니네들이 만든 장비하고 다른 걸 통합하고 싶어. 이런 게 다 노하우고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무기 하나, 레이더 하나,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억 걸리고 몇 년 걸리고 그냥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A 레이더와 B 미사일을 서로 연동시키고 이걸 합치는데 한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게 흔해요. 이런 경험이 많은 게 또 우리나라의 그 방위사업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산업에서도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이게 오프셋이라 하는데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상대방의 물건을 어느 정도 사줘가지고 대응 구매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대응 구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보다 좀 성실히 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다 그 각자 나라든 국방력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기를 사서 쓰지만 언젠간 자기들 무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왜 도와주느냐? 우리도 사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기술 이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 절박함을 잘 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절박함을 돈으로 다 취해내가지고 기술 이전료라든가 이런 걸 다 받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유럽 순이 원래 협조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정보나 이런 차단 같은 게 심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 받으려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뭐 니는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이상 볼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심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규정이나 아니면 일정을 준수하고 해가지고 좀 이걸 잘해주는 걸로 정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025년이죠, 벌써. 2027년까지 향후 한 3년 동안 우리가 판매할 주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경쟁력은 뭘까요?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옷에도 핀을 하나 가져왔는데 KF-21 전투기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자신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차세대 우리 방산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KF-2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가격대 성능비, 경쟁 기종 대비 이제 유지비라든가 획득비가 저렴한 뿐만 아니라 경쟁 기종심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곳에서 보면 이제 KF-21이 단순히 지금 가성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이 KF-21 주문할 때 한 게 확장 가능성, 성능 개량이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4.5세대라고 해가지고 전투기를 세대로 구매했어요. 제일 좋은 게 지금 5세대거든요. 현재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5세대 전투기보다 성능은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진다면 뭐냐? 5세대 전투기보다 KF-21 붙으면 5세대 전투기가 먼저 KF-21을 포착하고 미사일을 먼저 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거든요. 5세대 전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KF-21 블록 3 혹은 KF-21 EX 이렇게 불리고 있는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KF-21에다가 스텔스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쟁자들은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쟁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1980년대 설계된 거고 우리 KF-21은 2000년대에 넘어가서 설계된 게 이 차이가 뭐냐? 전투기나 이런 최신의 비행기를 설계할 때 캐드만으로 설계한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기반, 뭐 F-15, F-16, 뭐 흔히 모이는 것들은 다 설계도 그 기존의 알란로그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적 레이더에 몇 킬로에 탐지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는 건데 KF-21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스텔스기를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차세대 방산 먹거리로는 LSM을 들 수 있습니다. LSM이 뭐냐면 이제 대공 미사일로 이제 그 적 미사일 공격이나 항공기 공격을 막아내는 건데
현재 우리는 천궁2라고 해가지고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요게 3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천궁2요? 예, 요게 그 수출액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이 L7은 천궁2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격 고도와 요격 성능을 높인 겁니다. 대공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요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층 요격 방식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티레이어인데 적 탄도탄 이렇게 해서 날아올 때 요격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요격 확률이 적은데 요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이게 요격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1번 방어막, 2번 방어막, 3번 방어막 이런 식으로 다층 방어막을 합니다. LCM의 경우나 그 천궁2의 경우에 천궁2는 패트리어트 다음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대공 방어망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드가 맨 먼저 북한 핵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을 맞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가 이 2차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천궁2가 마지막 요격을 하는 방식인데, L7은 여기에 패트리어트랑 사드 사이에 배치돼가지고 3중 요격 체계를 4중 요격 체계로 갖춥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산이 또 특징이 하나가 이제 호환성이 이런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완전 국산 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제 무기랑도 같이 쓰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의 특징이 뭐냐? 한국처럼 미국제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같이 도입하고 있어요. 얘들이 사드랑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채울 게 없나 보니까 한국이 이미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국산을 해서 LSM도 이제 천궁을 도입한 거랑 마찬가지로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얼마 전에 IDEX라고 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랍 최고의 방위사업 전시회에서도 이 LSM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제 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부는 한국판 사드라고 하는데 L7은 사실 사드보다는 그 요격 고도는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게 요격 고도가 떨어진 대신에 사드가 요격해서 실패하면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요게 정말 그 수출 상품으로 유력하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방산 수출이라는 게 당장 못 팔릴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잘 말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가장 빨리 이제 판매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 L7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거 말고도 이야기할 부분들이 저는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헬리콥터가 우리나라가 좀 수출을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국산 헬리콥터인 그 수리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 배치해서 180대 이상 생산됐는데 이게 수출이 한 10년 정도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라크의 관용 헬기로 2대가 수출되고, 이 수리온이라는 헬기는 원래 병력을 수송하는 헬기인데 해병대에서 지금 공격 헬기, 그러니까 무장을 탑재해가지고 화력 지원을 하는 걸로 해병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라는 게 얼마 전에 첫 비행을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요 헬기의 경우에는 그 옛날에 람보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람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헬기를 막 들어오는데 생긴 건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다만 이제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거리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드론과 결합된 이런 발전된 기능들이 있는데, 요게 중동 국가에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냐면 중동 국가 중에서 지금 홍해가 굉장히 바다가 좁고 이란이 적대 국가인데 이란과의 해상 전쟁에서 이 헬기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주목받아가지고 수출 상담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KDDX라는 군함 생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조선소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분쟁이 좀 많았어요. 자기가 서로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그 호위함 수출, 우리가 지금 탈락한 사업에서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경쟁을 하다가 이게 둘 다 탈락을 했는데, 이제 좀 업무를 나누자.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하나오션 중심으로 지금 수출 사업을 하자 해서 요거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캐나다랑 폴란드 사업인데 요거 말고도 중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가 팔려도 거의 1조가 넘어요. 거의 한 대에 엄청나죠. 이제 값이 비쌉니다. 엄청 비싼 거네. 역시 잠수함. 네, 요 정도로 제가 지금 이제 유망한 수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